네,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15일 뉴욕 증시는 주요 지표 부진과 코로나19의 가파른 재확산, 그리고 부양책 협상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어제는 대선 전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늘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을 1조 8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어제는 트위터에 go home or go big or go home, 할 거면 화끈하게 하고 아니면 말아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업 지표가 악화하면서 투자 심리를 저해했습니다. 노동부는 15일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5만 3천 명 늘어나 89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한 83만 명보다는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해 고용 정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다수의 주에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모건 스탠리와 드럭스토어 월그린스가 예상치보다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3분기 수익이 예상치보다 40센트가량 앞서면서 오늘의 주가 1.5% 올랐습니다. 한편 경제 지표는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17에서 10으로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9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3% 올랐는데 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주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백신 사용 가능 시점과 부양책 도입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 불확실성에 대비함에 따라 앞으로 몇 주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종과 종목으로는 에너지주 1% 오르며 가장 강했고요.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약했습니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빵주 모두 하락하면서 기술주 0.3%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가운데 점차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약보합권을 마감하면서 28,49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7% 떨어지면서 11,710선에 거래 마쳤고요. S&P 지수는 0.15% 하락한 3,483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이어서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앞서 시황을 보셨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그래도 장중 낙폭을 꽤 줄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3일째 하락이었죠. 재정부양 법안에 대한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견이 좀 여전하게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다시 한번 좀 락다운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전해졌고 이 두 가지 요인이 결국은 주가를 역시 또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같은 불안 요소를 반전시킬 만한 재료도 있어야지 증시도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실적도 뭐 괜찮기는 하지만은 좀 애매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물론 전약 후강의 장세로 막판에 좀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은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풀리기는 힘들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NBC와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바이든이 트럼프의 여론조사에서 11%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조사였던 14%포인트 정도의 갭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좀 바이든이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반면에 이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는 대선 전 지금 증시가 석 달간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는 트럼프의 승리를 좀 시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청정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바이든의 승리를 좀 점치고 있어서 시장에서 대선 관련된 시그널이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선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역시도 증시의 좀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 가격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크게 오른 건 아니고요.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 0.2% 정도 하락했습니다. 분명히 유가 하락에 대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까지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락다운에 대한 우려까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요. 유가 하락 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발표하는 에너지 정보청 주간 원유 재고가 382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원유 수요가 계속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점을 상쇄해줬습니다. 결국은 0.2%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선물 시장에서 40.9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반대로 0.2% 정도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 사이에 1조 8천억 달러 규모보다 더 큰 부양책을 원한다라고 밝혔던 것이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이것이 금값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0.28% 올라서 1912.6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악관 측에서 이 부양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약간은 좀 완화하면서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오른 채 마감이 됐는데요. 0.737%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가운데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는데요. 0.45% 오르면서 93.8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뉴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날 주요 기술주 그리고 나스닥의 상대적인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분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성장주에서 가치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로의 일시적인 순환매를 예상하면서 기술주를 잠시 피하라고 조언했다라는 비즈니스 인사이드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총 15차례 정도의 경기 방어주에서 이 민감주로의 순환매가 발생을 했고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요. 민감주가 15% 정도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통상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반등하는 것이 이 같은 순환매를 야기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은 코로나19 백신 출시와 함께 몇 달 내에 이 같은 이 순환매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삭 측에서는 민감주와 가치주의 아웃퍼폼이 하지만은 성장주와 그리고 경기 방어주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지 이들 업종이 조금 언더퍼폼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해서 골드만삭스는 은행주와 자동차 이 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비중 이 축소를 부여한 음식료와 담배 업종 대비해서 테크에 대해서 그래도 중립 의견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성장 시대에 그래도 이익 성장률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기술주에게 시장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지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순환매가 대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금융주를 비롯한 은행주, 사실 지금까지 많이 시장을 언더퍼폼했었는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 보면은 골드만삭스 측의 분석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대선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평가 업종이 좀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그렇다면은 금융주가 지금까지 언더퍼폼을 해왔는지 부진했는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집계를 해봤을 때 나스닥 100 지수를 분자로 하고 그리고 S&P 500 지수의 은행주 지수를 분모를 했을 경우에 그 비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50에 좀 육박하는 상황이 될 텐데 당연히 분자,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의 이 상대적인 강세가 강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 올해 전체 기준으로 40% 가깝게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의 은행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도 가치주로의 이런 순환매를 야기할 그런 이슈로 제기가 됐는데요. 과연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앞서서 이 베어 트랩스 리포트라는 그 기관에서 전했던 그 분석을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대선 후에 6개월간 가치주가 성장률을 3.5%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아웃퍼폼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다수 내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가 좀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날도 모건 스탠리의 CFO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재정 부양 지속을 바라면서 이른바 블루 웨이브를 이미 좀 반영 중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떻게 본다면은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이든 당선 후에 그리고 통 큰 재정 부양이 나오고 그리고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GM의 완전 자율주행 전담 개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크루즈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이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는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테슬라도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요. 크루즈는 GM의 자회사이자 또 혼다와 소프트뱅크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당국으로부터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험 운행 허가를 획득했는데 크루즈의 CEO인 댄 암만은 길을 달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자율주행 그 시험 운행 자격을 취득한 게 크루즈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오히려 크루즈는 5번째고요.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가 이미 2018년에 첫 번째로 획득을 했었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뉴로는 2번째, 그리고 중국 스타트업 오토엑스와 아마존의 죽스도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승인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4개 승인과 이번의 승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4개 승인은 실리콘밸리 내의 도시만 달릴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길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길이고 그만큼 자율주행이 쉬운 길이라는 얘기겠죠. 반면에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된 것은 이 샌프란시스코 내의 전역을 달릴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거고요. 뭐 지방도로라든지 다양한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도로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 시험 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자율주행 경쟁이 점차 본격화되고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팀장이 그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월가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결국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손을 놓고 운전을 할 수 있다. 여기에만 좀 가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인 택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송업에 어떤 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고 시장의 기대도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베타 테스트를 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라이다 센서, 최근에 이 애플이 발표를 한 아이폰 12의 하이엔드 모델에도 라이다 스캐너가 장착이 됐죠. 이 기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주어 증권에서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NXP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로 주목해야 할 종목을 또 묶어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며칠 이 부양책 합의가 대선 전에 이뤄지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아마도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의 재선 구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번에는 부양책 타결을 위한 양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먼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대선 전에 코로나19 부양책 타결이 어렵다면서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양측이 아직도 주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시사를 하면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코로나19 국가 검사 전략 제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자금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대립으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협상을 방해하지 않겠다면서 바이러스 검사 지원과 관련한 이 규모에 대한 입장은 양보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 부양책 규모를 기존에 제안했던 1조 8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어제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부양책 합의를 할 거면 Go big, 규모를 크게 해서라도 합의를 해라라고 전한 가운데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서 펠로시 의장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그녀는 이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펠로시 의장이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이제는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부양책에 합의를 해줘야 된다면서 I'm ready to sign, 이제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또 한 발 양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양책 합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그만큼 부양책 합의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양보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백악관과 공화당이 지금 대규모 추가 재정 부양에 반대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과도한 재정 적자와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게 된다면은 일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유인을 좀 방해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재정난에 빠진 지역의 주지사가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도와주기 싫다. 이런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어쨌든 간에 민주당 안에 이 동의를 해주는 것이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여전히 바이든과의 지지율 차이가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빠르게 좀 회복한 것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해석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아마존이 처음으로 프라임데이에 대한 자화자찬 없이 이벤트를 마쳤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S 가격을 또 한 번 인하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인하입니다. SPI 에너지의 자회사 에디슨 퓨처가 중국의 전기 픽업 트럭 제조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아마존을 팀장님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마존이 이 사측의 최대 할인 행사죠. 프라임데이에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임데이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아마존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이른바 자화자찬을 안에서 눈길을 끌었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대신 이 사측에서는 제3자 판매상들이 올린 매출이 35억 달러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자체적인 소매 사업보다도 더욱더 판매가 좋았다라는 점을 더욱더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선언이 없었던 것과 좀 대조적으로 사측은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사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예년과 달리 이 아마존에서는 이번에 전년을 능가하는 실적이었다라는 언급도 없었던 것이 좀 특징이었는데요. 이례적인 이런 제3자 판매상의 판매가 대박을 쳤다라는 그 홍보 스탠스는 공교롭게도 최근에 하원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왔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나온 것이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꼬집었습니다. 만약에 아마존이 스스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게 되면은 독점 관련 규제에 좀 걸릴 것 같고, 반대로 우리의 협력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게 되면 이런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 이벤트에도 사실은 반독점 관련 이슈는 존재를 했었죠. 하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고, 올해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스탠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좀 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마존과 관련해서 반독점법 위반 그 사례로 문제를 삼는 것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그리고 판매상의 역할을 둘 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판매상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많이 팔았다. 우리가 우리 제품을 많이 판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지난 14일이었죠. 로이터에서 EU집행위원회가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 속도를 높이려고 그 범위를 2개로 좁혀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방위적인 반독점법 관련해서 좀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이렇게 반독점 관련된 이슈를 누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실적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좀 보더라도 9월에 좀 약세를 많이 보였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발표를 할 3분기 실적 발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는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미주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3,700에서 4,000달러로 올려잡으면서 3분기 매출 증가율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그 근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아웃퍼포머경과 목표 주가 4,000달러를 유지한 코엔 같은 경우에도 3에서 4분기 간에 매우 강력한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도 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플래그십 세단 모델이죠. 모델 S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주에만 2차례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오늘 트윗을 통해서 모델 S의 가격이 오늘 밤 69,420달러로 변합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69,420달러. 사실 테슬라는 이번 주 초에 이미 3.5% 정도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가격을 인하한 건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루시드 모터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조만간 출시될 전기차 세단 루시드 에어의 가격을 77,400달러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 77,400달러가 만약에 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69,900달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드 에어인 69,900달러보다 약간 아래로 가격을 더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69,420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이상한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 69,000에 69는 성적인 농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420은 대마초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마초를 420이라는 숫자로 많이 은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을 조합해서 가격을 인하할 정도로 요즘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또 중국에서도 최근 들어 이 중국의 판마 가격을 내리기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팀장님, 이렇게 가격을 인하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 인하는 이익의 감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차량을 팔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서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이 가격 인하를 하는 것이 잘 안 팔려서 아니면은 업계 치킨 게임이 너무 거세져서 때문이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원가 절감이 가능해져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다라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좀 판매 증진에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달 초에 이 중국에서 모델 3의 가격 인하도 좀 단행을 했었던 테슬라였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도 새 파워트레인에 코발트 소재가 제외된,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이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의 CATL사에서 제조한 그 배터리를 탑재한 것이 그 가격 인하 이유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진보와 그리고 이에 따른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한다면은 판매 대수 증진 효과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평가도 나쁘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국내외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이 가운데 관련주 가운데 오늘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SPI 에너지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또 한 번 폭등세를 시연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중국의 작은 태양광 에너지 기업이죠. SPI 에너지가 이전에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디슨 퓨처라는 자회사를 공개를 했었죠. 그러면서 하루에 13배에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날도 SPI 에너지가 장중에 72%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로 이들이 내놓은 자회사 에디슨 퓨처가 중국 산시성의 전기차 제조업체 통지아 오토모빌과 스마트 픽업 트럭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이 통지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최대 플라스틱 기계 전문 제조업체 중 하나인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SPI 에너지가 통지아의 전기 픽업 트럭과 전기 로지스틱스 차량을 북미에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SPI 에너지의 주가는 연초 대비 현재 415% 가까이 급증을 한 상태고 자회사 에디슨 퓨처가 지난 9월 설립된 이후로 4,300%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SPI 에너지 이슈에 힘입어서 폭등을 했는데 사실 태양광 에너지 기업이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받고 있을까요? 네,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과 또 좀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죠. 지금 바이든의 당선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것이 태양광과 전기차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고, 이에 반해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것이 5G, 화석 연료 그리고 방산주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또 SPI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EV 크레이즈,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좀 열광하는 그런 이 상황과 함께, 그리고 바이버스트 된 구글, 그러니까 핫한 주식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일단 사놓고 보고 나중에 구글을 좀 쳐보는 이런 트렌드와 좀 맞물려서 각광받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투자 의견이 한 개밖에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마저도 보유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장 초기에 펀더멘털 파악이 굉장히 쉽지 않은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또 예탁결제원의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 한 달간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중에 결제 금액을 좀 많이 좀 가져간 그런 종목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 작은 기업이 15위입니다. 14위가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나친 또 열광하는 그런 흐름은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뉴스와 종목 뉴스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